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40살인데 희망퇴직. 요즘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이 주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가장 먼저 놀랐던 건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정말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하나은행 다 만 40세 이상이었고 심지어 1980년대생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나왔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정말 50대 선배님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 배경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조직 효율화에 대한 요구죠. 효율하여. 네. 예를 들어 비대면 금융이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은행 점포가 막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산업에서 기존의 인력 구조가 더 이상 최적이 아니게 된 겁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게 바로 항아리형 인력 구조입니다. 항아리형 인력 구조요. 딱 들으니까 모양이 그려지네요. 허리는 뚱뚱한데 위아래는 좁은. 그러니까 실무를 할 주니어는 적고 중간 관리자는 너무 많아지는 딱 그 구조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느낌이 그렇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기업들은 아주 구체적인 내부 지표들을 보고 있어요. 가령 관리사 한 명당 팀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비율을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까지 보는군요. 네. 이 비율이 만약에 3대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의사결정 과정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비용 줄이자 이걸 넘어서 조직의 운영 속도 자체를 높이기 위한 뭐랄까 데이터 기반의 움직임인 셈이죠. 와, 그렇군요. 이게 그냥 사람 많으니까 내보낸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특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의 외과 수술 같은 거네요. 듣고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커뮤니티 글 내용하고도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이 어렵고 젊은 직원들의 언어를 이해 못하겠다는 그분의 말이요. 그게 개인의 무능함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 그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업이 보는 비효율하고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맞닿아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력 고령화 문제도 한 몫을 하고요. 삼성전자 DS 부문 같은 경우 40대 이상 직원 비중이 30%를 넘어서 20대 직원 수를 추월했다는 자료가 있었죠. 네, 봤습니다. 그럼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조건도 정말 파격적이에요. KT는 최대 4억 3천만 원, NC소프트는 최대 30개월치 월급, 신세계 면세점은 기본급의 최대 36개월치, 심지어 LG 힐로비전이나 SK온처럼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도 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부 어려운 기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들까지 동참하는 산업계의 보편적인 흐름, 그러니까 상시적인 경영 전략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이 아니고요.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력 구조 개편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개인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회사의 사정은 뭐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그 대상이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버텨야 하나. 이런 감정적인 혼란을 넘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단연 세금을 포함한 자금 계획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그 목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이냐, 이게 첫 단추죠. 맞아요. 뭉칫돈 들어온다고 좋아했는데 세금으로 절반쯤 떼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여기서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근데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요, 우리가 매달 월급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으로 따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이 퇴직소득에는 연분연승법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금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잠깐만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이랑 아예 다른 거군요. 연분, 연승법이요?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십 년간 일하면서 쌓인 소득을 단 1년 만에 번 것처럼 과세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총 퇴직금을 전체 근무 연수로 나눈 뒤에 이게 연분이고요. 그 1년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다시 전체 근무 연수를 곱하는 이게 연승 방식입니다. 세금 부담을 정말 극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30년을 일한 A씨가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게 근로소득으로 잡혔다면 최고 세율 구간에 걸려서 세금만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가 나왔을 겁니다. 억 단위요? 네. 하지만 이걸 퇴직소득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최종 세금은 약 1,08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효세율로 따지면 고작 3.62%예요. 3.62%요? 제 연말정산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데요? 30년치 급여를 한 번에 받는 건데 세금이 이렇게 적게 나올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네요?
혹시 여기서 세금을 더 줄일 방법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라는 걸 꼭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이미 낸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라 훨씬 유리하고요. 아, 중간 정산 경험이 있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이 돈을 쓸 계획이 없다.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안도감이 드네요.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남았죠.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맞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로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제대로 된 은퇴준비 4개명이 그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항목 하나하나는 좀 평범해 보입니다. 건강 챙기기, 눈높이를 낮춘 이직 고려하기, 즐길 수 있는 일 찾기.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조언들은 많이 들어본 것들이라 뭐랄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세 번째, 자신만의 전문 컨텐츠 만들기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전문 컨텐츠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유튜버가 되세요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료의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자신의 지난 경력을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45세 마케팅 매니저가 있다고 해보죠. 그동안 성공시켰던 프로젝트들을 그냥 경험으로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성과를 담은 케이스 스터디로 문서화하는 겁니다. 아, 문서화. 네. 면접에서 제가 이런 거 잘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공시킨 사례집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자산을 만드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인식의 전환이죠. 와, 경험을 유형자산으로 만든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막연히 내 전문성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신에 내가 해온 일들을 구체적인 결과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무기가 될 수 있겠군요. 이런 준비를 혼자 하기 막막할 땐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31곳에 있는 중장년 네일센터 같은 곳에서 40세 이상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생애 경력 설계나 전직 지원 같은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희망퇴직이라는 게 뭐 최근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에도 분명히 비슷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2006년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도 임금 피크제나 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차이요? 네. 당시의 주된 관심사는 정년을 코앞에 둔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 지금처럼 40대가 주 타겟은 아니었군요. 흥미로운 점은 과거 국내 기업들은 주로 임금 피크제만 단독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어차피 정년은 보장되니까 뭐 적당히 일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업무 집중도나 조직 충성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의 사례는 좀 달랐습니다. 히타치 같은 기업은 시니어 사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임금만 깎는 게 아니라 주 4일 근무나 하루 6시간 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공했어요. 동양산업 주식회사는 아예 고령 인력의 신체 부담을 줄여주는 설비와 공정 개선에 투자했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데 초점을 맞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큰 차이네요. 일본은 직무와 환경의 재설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한국의 희망퇴직은 인력의 교체에 더 무게가 실린 느낌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산업 구조의 문제일까요? 자료들을 통해서 추론해보자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입니다. 일본은 종신고용 문화가 강했던 만큼 사람을 내보내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떻게든 재배치하고 활용하려는 관성이 강하게 작용했죠. 그랬겠네요. 반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에 더 익숙해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의 변화 속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그 파괴력이 과거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문제보다 훨씬 급진적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점진적인 방식보다는 인력 구조를 빠르게 바꾸는 충정요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40대가 마주한 희망퇴직은 과거 정년을 앞둔 세대의 고용 연장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네요.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간 경력층의 경력 전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인 셈이군요. 한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끝나는 것이지 내 직업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40세 희망퇴직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기업의 계산, 개인의 선택, 그리고 과거와의 비교라는 여러 겹으로 살펴보니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길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준비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네요. 네. 핵심은 이 변화를
상실이 아니라 커리어의 재설계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력과 자산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유형 자산으로 만들고 퇴직 소득세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탄을 확보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40대가 조직의 허리로서 한참 전성기를 누리는 나이였다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가까워진 지금 시대의 40대는 어쩌면 인생 2막이 아니라 커리어 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최적의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커리어가 한편의 연극이라면 지금은 1막의 끝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2막의 시작일까요? 그리고 그 2막의 첫 문장은 무엇이 될까요?